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8% 상승한 25,709.2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18% 오른 2,779.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5% 높은 7,421.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전미 활동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1월 전미 활동지수가 전월의 0.14에서 0.12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에는 마이너스 0.08이었고 10월에는 0.91이었습니다. 지수가 0인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0이면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감소해 올해 좋지 않은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7.8% 감소한 연율 59만 3천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연속 내림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4.0% 늘어난 65만 채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6% 상승한 63달러 9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리비아의 유전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사흘째 올랐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기록했던 4년 내 최고치에서 내려서면서 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신업종이 강했고 기술과 금융업종도 1.5%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유틸리티 업종만 0.3%가량 하락했을 뿐 전업종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국내 증시는 주변국 아시아 증시와 비교했을 때도 좀 아쉬운 상승이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요.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4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지만 0.25%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세 속에서 하락 전환의 약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의 정유와 화학주는 강세였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출준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 정책 관련 증언에 나섭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장은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네.
오늘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안정이 그 기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이유는 뭐 제롬 파월이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매파는 아니고 아무래도 비둘기파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들이 그 금리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다 더 그 제대로 된 파악은 연준에 의해서 당겨진 트리거 즉 방아쇠가 이제 다 효과를 끝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시장이 점차 이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공행진했다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서서히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되느냐? 저는 금리보다는 이제부터는 달러와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을 보면 달러와 가치가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오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달러가 약세인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의 투자를 심리를 계속 자극해주는 요인인데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오르면 사실은 이자를 많이 주는 거니까 그 돈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면 그 돈의 값어치 즉 돈의 평가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환율이 강세,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도대체 무엇일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과 다른 궤를 환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용 상황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고용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시중 실세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통화는 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 원화 통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가장 확연하게 바뀐 경제 지표 중에 하나는 원화 강세예요. 그러니까 1,200원까지 가던 원화가 달러당 이제 1,070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정책은 금리 정책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고요. 근데 환율 정책은 정책적인 요소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 약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미국의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저 수입을 해서 무역 적자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수출을 많이 해서 오히려 반대로 아시아 국가들처럼 수지를 개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출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약세여야 하겠고요. 그리고 수입도 일부 막을 수가 있겠죠. 달러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이것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번에 금리 폭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환도 조금 움직였지만 결국 환이 먼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그대로 유지했고 약세로 전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사람들한테 인지가 된 거고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별반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뭐 금리 인상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심리를 만들어내니까 금리가 오히려 막 급등했던 것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건 아닐 겁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와 관련해서 보신다면
미국 의 지금 실업률 상황이에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에서 통화정책 보고서를 썼는데요. 2018년 초에 노동시장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실업률이 자연적 실업률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그렇다면 고용될 거 다 고용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고용을 해야 되는 사람, 즉 사람을 구해야 되는 구인하는 입장에서는 구인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졌다는 얘기죠. 다 취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땡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더 줘야 되겠죠. 즉 이런 실업률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임금 인상으로 접어들 겁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 신비로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이 일이 왜 있었느냐?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에 의한 서비스 가격 하락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게 안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유가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났던 것은 서비스 요금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연계가 되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앞으로 미국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요. 그러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올해 금리는 3번 인상이 거의 자연스러운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놀라진 않을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것이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에 더 이상 이번처럼 금리의 상승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당분간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3월 초에 이제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증언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일종의 가이드가 나오겠죠.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건데요. 누구나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 상황들, 임금 인상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잠재 인플레 지수가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연준은 대단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사실 근데 원칙론자들이라면 만약에 이전에 옐런이라면 금리를 3번 아니라 4번까지 올려야 된다는 톤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제롬 파월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성향을 보건대 트럼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업자였고 부동산 업자는 저금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트럼프가 임명한 제롬 파월이 트럼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원칙론자적인 매파적인 포지셔닝을 취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냐, 증언을 할 것이냐.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롬 파월을 기점으로 현재 안정 상황들은 보다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18이 개막하면서 핵심 화두인 5G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와 함께 글로벌 이동 통신사들의 5G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가세하면서 통신 시장의 향방의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짚어볼 만한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5G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좀 여기에 참여했던 한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대단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영민 장관은 2019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 5G를 상용화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해야 돼요, 올해 해야 내년에 상용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5세대 주파수 경매를 마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일단 레이스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6월에
5G 시장이 개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비 업체들 거기에 그리고 또 각종 그 부품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시점을 맞이할 수 있겠죠. 이미 뭐 주가는 한번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 관련 업종들이 대단히 그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어떤 식의 그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여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신업체 전반적인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양호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통신 시장이 좋으면 통신 관련 기업들 주가의 흐름들이 양호하면 당연히 한국도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뭐 개별의 그 제품도 중요하지만 5G를 각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MWC 2018 개막 하루 전에 삼성전자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9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은 듯한데 시장의 반응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네네, 그 최근에 그 주가가 계속 그 시장 대비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주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전자전기 삼성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애플 아이폰 10이 판매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핵심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100만 원대 중반대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얼마나 메꿀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갤럭시 9이 상당히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판매를 신장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 취급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사실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그 매출단에서는 휴대폰의 매출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탑 티어인 애플과 삼성 간의 경쟁이니까 이 애플의 시장을 다시 삼성이 먹어 들어갈 수 있느냐. 세계적인 전망은 오히려 내년도에 삼성의 전체 점유율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제품이 하이엔드 시장에서 얼마나 애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시면서 아마 가장 빠르게 주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좋다면, 오늘부터의 흐름에서 좋다면 갤럭시 9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앞서서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갤 S9에 대한 부품주 쪽으로도 수혜 확산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합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인상 채비에 나선 가운데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내 마지막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봐주십시오. 네, 주식시장 참 영원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분석과 그리고 판단의 그 결정을 시장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국내 시장도 추가 상승과 그리고 추가 조정의 어떤 갈림길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세계 시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혼돈된 그런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 이슈들이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
경제 지표라든지 핵심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과 변동성을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과연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가 인상될지 여부가 핵심 관건입니다. 사실 주가와 금리는 역상관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통상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 주가는 상승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한층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분석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콜금리가 1.5%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가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이제 코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한다든가 어떤 그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본다면 국내에 투자하고 있던 자산 중에서 약간 안전성을 선호하는 자산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이탈해서 미국 채권 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층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27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채권 시장은 다소 안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일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285%로 지난주 대비, 전주 대비해서 0.02%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했죠. 전주 대비해서 0.029%가 상승하면서 약 2.792%를 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오늘장에서는 채권금리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로서 마지막으로 갖는 금통위입니다.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이 마지막 회의에서는 다음 총재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총재에게 일을 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크다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죠. 그런 통상적인 예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번에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과격한 급진적인 극단적인 발언도 자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 열리는 우리나라의 금통위보다는 자 27일 미국 시간으로 2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 되겠죠. 내일과 그리고 다음 달 1일 제롬 파월 그렇죠. 페드 미국 중앙은행도 지금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할 이 총재가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첫 국회 하원과 상원 연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금통위보다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 더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번 금리 인상이 과연 점진적으로 서서히 안정적으로 인상한다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의외로 과격하게 매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올해 미국 금리를 4차례 그리고 국내 금리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과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주식시장에는 다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금통위와 내일부터 이어지는 제롬 파월 미국 페드 중앙은행의 총재의 연설 계속해서 촉각을 두시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동향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 또 보겠습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건설사의 배당 공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배당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높아지는 배당률이 건설주 투자에 어느 정도나 매력을 미칠 수 있을지 건설주 투자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네. 자,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하고 있는 마인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 물론 분쟁은 많이 일어나지 않죠. 중동에 비해서. 지금 시리아 같은 데서는 여전히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불안감도 중동이 큽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는 이 한반도죠. 그래서 이 컨트리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면서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투자들 모두한테 불안감을 던져주는 하나의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시가 배당이 아니라 그렇죠 액면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률이 전 세계에서 너무 낮다는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지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 너무 배당이 인색하다는 것이 하나의 투자자들로부터 지탄반한 요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렇죠 이 배당률인데요. 정부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건설사들인데요. 사실 지난해까지 국내 건설사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적 부진에다가 그렇죠 매출 감소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는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렇죠 지난해 201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선 실적도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안정화됨에 따라 중동이라든지 일부 산유국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건설업체도 훈풍이 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건설사 측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주주 환원 정책이 일어나서 배당을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300원에서 적게는 크게는 2,000원까지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배당률로 본다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지난해보다 그렇죠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4배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배당률로 본다면 1.1%, 1%대의 배당률에 불과한 그나마 현대산업개발이 2.6%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사 중에는 가장 높은 그 배당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향후 배당률을 어떻게 더 증가시키냐의 난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해 대비해서는 배당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배당 투자 매력도 하나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구나 주가가 이미 장기 저평가돼서 바닥 털 어라운드주로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증시 약세 속에서도 건설주들은 계속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배당 투자 매력과 가격 투자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건설사들도 배당률을 높이고 있는데 투자 매력을 더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죠. 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5,000원 만에 힘찬 상승 탄력도를 받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어제와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5,000포인트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지난주. 근데 금주 들어서 아주 색다른 모습이 지난 금요일부터 나타났죠. 지난 금요일에 1.3% 상승하면서 25,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무려 399포인트, 400포인트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25,700포인트로 26,00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한 바닥 탈출 신호를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자,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시장을 짓눌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인식이
미국 시장을 폭등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이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급등은 국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국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향한다면 그동안의 지리한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충분한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4가지 핵심 포인트는 체크 포인트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세 상승과 하락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모두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첫 연설을 갖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양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코멘트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원에서는 27일 날, 그리고 상원에서는 내달 1일 날 연설을 합니다. 이 내용 꼭 체크해 주시면 그 내용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과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2018년도 미국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주식시장과 그죠 채권시장, 금리시장은 그죠 엄격히 말하면 역상관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랄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이 금융시장, 기준 금리 시장을 대변하는 것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거든요. 이것이 과연 13%대를 진입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진입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 다시 말씀드려서 10년간 미국의 채권금리가 3%대 진입하느냐의 여부. 지지난주에는 3%대 근접하는 2.9%까지 갔다가 지난주에는 2.8%대까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줌으로써 미국 시장의 연속 이틀 급등을 이끌었던 가장 원동력이 됐던 것이 이 금리 시장이고 채권금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3%대를 진입하는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 미국에서 FOMC에서 미국 금리를 인상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PCE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2%대를 넘어섰느냐이 마느냐 2%를 돌파한다면 금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1일 날 발표됩니다. 미국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자, 이번에 양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초에 양회가 열리는데요. 이 양회에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접한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해서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연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과연 시진핑이 중국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과연 장기 집권 체제를 돌입하느냐의 여부. 그래서 시진핑이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 가능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 이것 또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직은 상승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하락한다는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하단에 지지선도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러나 상승 전환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어떤 대세 상승과 추가 하락의 어떤 분기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배팅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 전환을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2427포인트가 붕괴돼야 됩니다. 어제가 2457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30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스닥은 855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단 지지선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크게 급락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방향성이 저도 예상하는 건 있습니다만 예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지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지금은 한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유지한 가운데 차기 주주들을 검색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주 중요한 이슈 체크까지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만나보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자, 우선 어제 저희는 추세 상단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최고가에서 매도를 한번 1차 317 중반 지수까지 그 다음에 다시 재매도를 쳐서요. 316.80을 목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역당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317.90 넘어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들 열고 대응한다. 그리고 어제 추가적인 목표는 314 지수까지 가능성을 봤었는데 316.80이 원체 강해서 목표를 이 자리까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점심시간 이후로 계속 깨지 못해서 저희는 익절을 하고 우선 마감 관망을 포지션을 관망 자세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얘네들은 전체적인 부합을 들더라도 아래 하단부까지 엄청 크게 이 정도면 엄청난 큰 건데 어제도 큰 수익을 줬지만 그래도 316 중반 지수를 깨지 못했다. 그리고 야장에는 다시 319 지수를 확인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해외 쪽 유럽장부터 전반적으로 그림을 바꿔서 대응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나스닥 같은 종목들, 미국 종목들 7140 지수까지 매수 쪽으로 연다.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를 넘어가서 이 구간들 휩소가 아니라 지지가 되고 어제 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그냥 매수 쪽 윗자리를 연다.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매도 관점을 지속적으로 눌러서 추세는 매수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상방 제약에 대해서 눌림이 지속적으로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들 어제 매수 쪽으로 돌리는 걸 확정시켰고요. 그렇다면 나스닥이 아마 7150 지수 금방 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수는 매수 쪽으로 힘을 뻗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고가 여분이 있지만 아직은 매도로 확신해서 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렇다면 어제 쟤네들 유럽장부터 저희가 관점을 돌린 이유는 국내 선물도 그렇고 매도세는 발현이 되지만 매도의 확인이지 매도를 끌고 가는 매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얘네들 중간에서 익절을 한 아이들은 오늘 아무래도 지수는 위에서 뜰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319 지수 중반 한마디로 320 지수로 오늘 막아내고 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한마디로 맞고 싸운다면 최소한 방향성이 없는 보합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추세보다는 되돌림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처럼 또 갭으로 상승으로 삐어서 시작된다면 저희는 오늘 그냥 눌림 정도의 한마디로 되돌림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림 정도 보는 구간을 설정을 해서 걔네들을 전략적으로 빼먹을 생각이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오늘 320 지수 전 고점을 안착을 해서 빠지지 않고 매수 쪽으로 버티는지 아니면 시도만 하고 다시 눌리는지의 관점 보합권 매매 전략을 예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316점 초반 지수들 하방 경직성으로 어제 저가를 낮추면서 매도도 계속적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오늘 315 지수 지지력까지 오차를 좀 더 두고 그 다음에 319.50 저항을 보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거다. 오늘 여전히 어제보다는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부합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어제 아래 구간들 316 중반 지수 지지력 때문에 윗 구간 테스트가 오늘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초점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수치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선물이 이렇습니다. 눌림 저가에서 매수 쪽 배팅, 그 다음에 이 지수들, 이 선들 어제 잘 지키는지 보겠다 그랬죠. 자, 어제 여전히 보합권에서 출렁거리다가 이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단 90지수, 우리가 목표로 1차 목표로 추세 1차 목표로 잡았던 90지수 맞고 또 밀린 상태죠. 한마디로 큰 이슈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얘네들은 보합권 횡보를 여전히 거치고 있다. 그 다음에 보합 중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어제 저녁에 서울경제에서 신세계 출연을 위해서 어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리딩을 했었는데요. 어제 유로 달러 7시부터 이 자리 정확하게 매도를 드렸습니다. 단 좀 목표를 좀 짧게밖에 안 드렸는데요. 이 구간까지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은 이제 잡고 추세 매도를 홀딩한다. 저희는 유로를 반등 매도 추세로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래 구간을 깨지 못해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 90지수 안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개를 못 깨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를 볼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을 펼치고 어제도 최고점에서 매도 수익을 얻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전히 그렇다면 이 구간, 아래 구간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달러 인덱스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합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의미에서 지지력에서 추가 상승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 유로 달러는 이 아래 구간을 깨는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반등 시 보합 상당부에서 매도를 쳐서 짧은 손절로 대응한 게 유리하겠다. 자,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123650 여전히 위의 고가를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예상 지지력들은 12300대 여전히 어제 고가와 그 다음에 어제의 저가 박스권들 그대로 예상을 두고 가격을 조정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도 어제 7시에 매도를 공략을 했었고요. 어디죠? 네, 27일 날, 그다음에 26일. 네, 26일이죠. 자, 위에 국가에서 저희가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정확하게 63.20까지 목표를 드렸습니다. 이거 매도를 치고 관망하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합장이기 때문에 예상 저항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아래 하단부들 지지력들 예상을 하고 전체적인 보합권 매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위아래 아래 구간들 갇혀있기 때문에 얘네도 1340 저항에 13320 오늘 저가 깨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라. 한마디로 윗자리 막힌 아이들 아래 구간이 뚫리면 매도 관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들 확인하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